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원곤 성형외과 액취증 클리닉의 김원건 선생님 함께 해주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이 저희 비욘디 방송 두 번째시죠? 두 번째. 예. 네. 첫 번째 방송 하시고 어떠셨어요? 좀 반응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댓글들이 정말 많던데요? 네.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재밌게 잘 봤다 그러고, 저도 좀 뿌듯했던 거는 네. 그래도 액취증이라는 병이 굉장히 소외된 질환인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네, 이런 기회에 조금 관심들 가지게 된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낭설이나 오해들도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뭐 초석이 됐다고나 할까? 맞아요, 맞아요. 말이 너무 거창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방송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비욘디 선생님들 대표로 전자칠판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림도 직접 그려주시면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또 전자칠판을 준비했죠? 네. 아주 너무 좋아요. 저도 하나 사고 싶어요. 비싼 거요, 아, 선생님. 비쌉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액취증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SIT라는 수술법을 또 개발하셨잖아요. 딘딘 닮았다고. 감사합니다. 오, 맞아요. 딘딘 닮으셨어요. 선생님 딘딘 누군지 알아요? 예. 선생님 랩도 되게 잘하세요? 쿨하잖아요. 아, 못해요. 아, 네. 노래도 못합니다. 아, 진짜요? 저도 음치 선생님. 아, 그래요? 네. 같이 노래방이나. 나중에 음치 대결 좀. 네. 네. 들어와 주신 분들께 조금 인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디 이름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해주시면 돼요. 꽃다경님, 네. 한은성님, 치급주의. 치급주의님. 네, 치급주의님 딘딘 닮으셨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귀요미 공주할머니, 안녕하세요. 또 샤이닝 블리즈, 예, 정에스터, 예, 꽃다경님 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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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완전 좋네요.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아, 글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번 방송에서도 보면 선생님 네. 옷 입는 그 패션 센스가 남다르다고 느꼈는데 오늘도 되게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어떻게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경도 이렇게 네. 금색 만드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아, 네.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제목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 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좀 위험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네. 제가 이 수술을 거진 25년째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25년을 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약간 잘못된 오해들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사소하게 넘어갈 만했던 것들이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서 일반인들한테 잘못된 지식으로 변질돼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 기회에 좀 이런 약간 우리가 이슈가 될 만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런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액취증과 다항증에 관해서 이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 오늘 해주실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 좀 볼까요? 네네. 이거를 넘길까요? 네. 네. 요즘 저희 성형외과가 가장 바쁠 때거든요. 마이크가 네. 자꾸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일이 많아가지고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좀 미숙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설명 잘해주실 거잖아요. 그냥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지난번 방송에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슬쩍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이게 이제 액취증 관련해서 보면 이제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걸로 이게 저희가 표피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피부 가장 바깥층이죠. 그 보면 뭐 간단한 화상 같은 거 입을 때 껍질처럼 벗겨지는 게 표피인데, 그리고 그 다음 진피층이
피부의 두께를 이루고 있고 그 아래 지방층이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에퍼크라인선이라는 게 액취증 땀샘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거요. 네, 네. 제 포인트로 가르치고 있는 에퍼크라인, 영어로 이제 에퍼크라인이라고 하면 액취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땀샘이고 에크린은 우리가 땀을 이제 물을 흘리는 땀을 흘리는 땀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명명이 되고 완전히 다른 공간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네, 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어떤 안정성이 없이 지방층에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존재 방식은 거의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도 딱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형외과 교과서에 에퍼크라인은 피하 지방층에 들어있고 네. 에크린은 진피층 깊은 곳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럼 교과서 안에서도 지금 잘못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네. 뭐 사실 이제 액취증이라는 병이 뭐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서 뭐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긴 좀 어려운 질환이니까. 그럼 이게 왜 이게 생겼는지 제가 약간 재밌는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액취증 아까 뭐죠? 에크린선하고 에퍼크라인선이 가까이 이렇게 서로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뭐 좀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진피층 안에 있다는 거죠. 진피층. 예, 지방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질문이 또 나오셨네. 네. 저희는 이거 먼저 설명을 해주신 그럴까요? 다음에 질문 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혼자 생각하다 이제 이 그림을 떠올려서 이제 이런 사진을 하나 넣어봤어요. 보면 이게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이에요. 네. 뭐 이런 뭐 요즘 풍경은 잘 없지만 이 그림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고드름은 처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처마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드름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어디에 달려 있는지 예,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처마 밑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그림만 딱 봤을 때는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조직학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칠판을 이용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전자칠판을 네. 사용해 주시나요? 네. 제가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고 싶은데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상상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표피층이 있고 이 진피층이 있어요. 그 에퍼크라인 글랜드라는 그 액취증 땀샘이 이 진피층의 아주 하부에 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땀샘이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부에 붙어 있으니까. 사실 이런 땀샘도 많이 있습니다. 절개를 하면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땀샘이 있다고 쳐요. 근데 조직학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이 두꺼운 거를 아주 얇은 절편으로 잘라서 현미경에 올려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잘리겠죠. 네. 근데 자르다 보면 이렇게 잘릴 수도 있어요. 대각선으로요. 네. 네. 또는 뭐 다른 방향으로도 잘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잘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여기 이제 아까 에퍼크라인 이게 영어로 하니까 헷갈리니까 한글로 써주세요. 네. 네. 액취증 땀샘이 이런 식으로 피부에 탁 붙어 있는데 이 그림을 또 복잡하게 하니까 좀 다시 또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땀샘이 달려 있는 땀샘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잘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 절편은 요 면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피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상상이 보이죠. 되세요? 네. 그러면 요거는 피하층 내에 있는 땀샘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지금 교과서에는 그렇게 잘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가 이런 슬라이드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 조직을 논문 쓰기 위해서
잘라보면 이런 슬라이드가 많이 나와요. 또 이런 슬라이드도 나오고 이런 슬라이드는 진피하고 연결이 돼서 보여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이 여긴가요? 예. 액체증 땀샘이 반드시 지방층하고 뭐 붙어 있다, 동떨어져 있다 이런 걸 단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저 조직 슬라이드 상에서 지방층에 보이는 에포크라인 땀샘 또 진피층에 붙어있는 에포크라인 땀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원인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절개를 하던 시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보이면 제거하면 예, 그냥 잘라내는 과정에서 없어진 건데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제 제가 하는 SIT 또는 또 제가 조금 퀘처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수술들이 이 사실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시면 요걸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액취증 조직 사진, 실제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네. 요 그림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면이 피부 바깥쪽이에요. 우리가 그냥 바깥에 보는 피부하고 이렇게 쭉 깊어지면 피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만일에 바늘로 찔리면 이렇게 바늘 깊게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피부가 끝나는 바닥 정도에 이런 식으로 땀샘들이 보여요. 여기도 보이죠. 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액취증 땀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땀샘이 이렇게 보이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확대돼서 보여요. 얘는. 예, 이거는 확대한 거예요. 이게 지방층에 있는 땀샘입니다. 지방층에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 슬라이드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조직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지만 이제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슬라이드를 만들 때 그 알코올로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요. 예, 그러면 이 지방이 알코올에 녹아서 실제 조직 슬라이드는 지방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그러니까 조직 슬라이드에서 고스트 이미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간들이 다 지방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아, 지금 이 흰 빈 공간이 예. 지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땀샘은 마치 지방층에 파묻혀 있는 땀샘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런 땀샘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보이는 그 땀샘들이잖아요. 네. 그죠? 같은 모양인데 존재 방식이 달라요. 네, 더 빽빽하게 있어요. 예, 뭔가 주변에 이렇게 막 실드렁이 같은 걸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실드렁처럼 뭐 이런 게 이제 콜라겐 파이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땀샘들은 피부 안에 마치 아스팔트 속에 있는 자갈처럼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땀샘들이 훨씬 많거든요.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땀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럼 수술을 하는데 땀샘을 많이 없애야 된다면 메이저 파트가 제일 더 많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네. 또 재밌는 건 이 지방층에 있는 땀샘은 굉장히 쉽게 없어져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좀 쉽게 파괴될 수 있는 멀컹멀컹한 조직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지방층이 제일 깊숙이 있으니까 파괴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접근만 할 수 있다면. 접근요. 예, 그러니까 지방 흡입은 흡입기로 빨아서 나오니까. 네. 피부는 흡입을 해도 빨려 나오진 않잖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런 땀샘은 쉽게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수술의 완치를 결정하는 인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음식을 맛을 결정하는 게 마지막에 넣는 소금이잖아요.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소금을 빼버리면 이건 맛이 없는 음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결정 인자라고 하는데, 수술을 결정하는 인자는 이런 지방층에 있는 땀샘이 아닌 거죠. 이거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러면 얘네가 중요한 진피가 거네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에 있는 진피에 있는 이 아이들이 없어져야 네. 이 액취증이 치료가 되는 예. 거죠. 그럼 약간 캄다운 하면서 질문을 좀 볼까요? 네, 좋아요.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액취증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 네. 정의를 조금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꽃떡영님은 이제 액취증이랑 서양인들 냄새랑 다른가요? 하고 질문 주셨고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르죠. 다른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냄새 속엔 액취증의 냄새와 또 채취와 또 기타 등등의 냄새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뭐 사람마다 다들 채취가 있으시잖아요. 화장을 해서 화장품 냄새도 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뭐 아예 무치의 사람은 없을 테니까. 없죠. 근데 액취증은 그런 여러 가지 냄새들 중에서 아주 큰 하나의 카테고리인 거죠. 아주 독특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환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나오는 질문이에요. 액취증인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알 수밖에 없어요. 참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향기가 좋으신 분들은. 근데 어릴 때 이제 뭐 사춘기 무렵에 액취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모르죠. 자기 냄새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나는 냄새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물론 땀이 많이 나면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런 단순한 땀 냄새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서양인들은 이 액취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한 80%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액취증을 잊고 또 다른 냄새도 있는 거예요. 뭐 어른들이 뭐 표현이 거치게 하자면 노린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쵸. 그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은 냄새 난다. 예, 조금 다른 냄새긴 한데 서양 사람들은 액취증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요, 그 의신연스럽다님께서는 이제 옷 겨드랑이 부분이 쉽게 이렇게 노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액취증이라고 볼 수 있는지. 관련이 많죠. 액취증의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그 분비물이 굉장히 뭐랄까 점액성으로 뭔가 잔존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기 국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맑은 물은 증발시켜도 남는 게 없잖아요. 없죠. 근데 고기 국물은 증발하면 끈끈한 뭐가 남겠죠. 남아요. 액취증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고기 국물 같아요. 그러니까 땀이 날 때 같이 나왔다가 마르면서 옷에 남기게 되고 그러면 또 그 남은 부분에 냄새가 나고 또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그럼 그걸 예, 액취증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액취증 환자들은 옷을 항상 흰 티 입으면 흰 티가 막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몇 번 못 입고 버린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취증에 관련해서 치료는 선생님 수술밖에 없는 걸까요? 예.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곁담 주사라는 걸 맞아가지고 유지를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 네. 이거를 확실하게 없으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 액취증은 기본적으로 외과 질환이죠. 우리가 원인이 되는 걸 잘라내거나 수술해서 없애는 걸 외과 수술이라고 그러고 내과는 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낫쓰는 거잖아요. 네. 액취증은 원인이 되는 땀샘을 없애야지 완치가 되니까 그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 뭐가 됐든지 간에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해야지 완치가 되는 외과 질환인데 다한 이제 말씀하신 곁담 주사라는 게 보톡스 주사인데 저는 아주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가지는 그런 복잡함 없이 주사만으로도 상당 부분 호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액취증은 사실 곁담 주사 보톡스로 치료되지는 않아요. 곁담 주사는 그야말로 땀을 안 나게 하는 주사죠. 네. 지난번 제가 다한증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감신경에 대한 이야기 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보톡스가 실제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주변에 있는 신경이 마비되는데 그중에 교감신경이 마비가 되면 땀이 안 나게 돼요. 그래서 곁담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겨드랑이가 뽀송뽀송해져요. 그러면 다한증이 좋아지는 거죠. 액취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액취증은 사실은 좋아지지 않지만 액취증 환자도 땀이 안 나면 냄새는 훨씬 덜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액취증 환자도 맞으면 어느 정도는 좋아져요. 맞아요. 선생님 그때 제모했을 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완치되거나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액취증 환자들이 보톡스를 맞는 거를 권하지는 않는데 어떤 환자한테 유용하냐면
어떤 수술을 했는데 네.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주 미미하게 남아서 좀 아쉽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 그러니까 그 2% 부족할 네, 그러면 그때는 보톡스 맞으면 완전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점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데 한 10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점도 아쉽겠죠. 그러면 이거는 보톡스를 맞아서 땀만 안 나도 완전히 안 나요. 예, 그런 정도의 이제 마일드한 폼으로 바뀐 수술 이후의 환자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오늘 질문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답을 하려다 보니까 다 넘어가버렸어요. 네. 선생님, 저는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꽃다경님께서 액치증 진료를 어떻게 보시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냄새를 맡으시는 네네네. 저거 아주 예, 저는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냄새 나는 거에 대해 민감한 것을 많이 찾아뵐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게 단순하게 냄새를 안 맡는 게 뭐 환자의 어떤 무슨 권리나 창피한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액치증 진단 냄새 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럼 바로 가면 바로 냄새가 나나요? 아니요, 전혀 안 나죠. 요즘 냄새 풍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액치증은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고 3 다음에 4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이 아구가 딱딱 맞아요. 병 자체가. 아구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력, 뭐 부모나 친척, 형제 중에 누군가 있다. 그때 유진도 설명해주셨죠. 그런 거. 또 이제 중요한 게 귀지, 물귀지냐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거의 100% 맞다고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그런 환자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진단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안다니까. 차피디님 여자잖아요. 네. 제가 오늘 감격을 해서 물 주세요, 물. 네. 오랜만에 차피디님을 만났더니 너무 감격 써서 감동입니다, 진짜. 네. 차피디님 여자시잖아요. 그렇죠, 여자죠. 저는 이쁘게 생겼지만 남자예요. 네, 맞아요. 아까 딘딘 닮으셨죠? 네. 딘딘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면 알죠. 여자냐, 남자냐. 알죠. 뭐 왜라고 하면 여자지, 남자지 이러는 것처럼 액지증이 그래요. 환자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자의 경험만 들어도 선생님은 액지증 환자구나라고 알 수 있으신 거죠. 아닌 사람은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요. 뭐 물기지도 아니고 땀 냄새가 나는 과정에서도 보면 설명하기 좀 이상한 패턴들이 있죠. 예, 진짜 언유즈한 타입이 있긴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렇게 진단이 거의 다 내려지고 애매한 경우는 냄새를 맡아보긴 합니다. 애매한 경우나 아니면 제가 조금 궁금하거나 또는 이제 그런 경우는 대개는 다한증인 경우가 많아요 또. 네, 다한증도 액치증하고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단은 뭐 그렇게 냄새를 맡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 스페셜리스트들은 냄새를 잘 맡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그 논문에 보면 이건 이제 액치증의 진단에 대해서 의사들이 상당히 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한 의사가 자를요 30cm, 50cm, 1m 자를 3개를 진료실 갖다 놓고 환자 겨드랑이랑 자기 이마를 딱 대요. 50cm면 가깝죠. 그렇죠. 1m면 좀 멀단 말이에요. 30cm 더 가깝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1m에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안 나면 50cm, 30cm 맡아서 이제 뭐 경중도 나누고 뭐 진단도 했다는데 그게 해프닝이죠.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무슨 너무 주관적인 방법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스꽝스러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의사들도 참 고민스러웠나 보다 하는데 그 제가 옛날에 그런 걸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야, 냄새를 맡는 기계도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측정할 수 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있죠. 예. 그런 걸 좀 개발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그런 관련된 연구하는 뭐 이런 쪽에 한번 물어는 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였냐면 돈이 안 돼서 개발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아 정말로요? 네. 환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뭐 많지도 않겠지만 살 의사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샀겠죠. 네. 선생님께서 그냥 직접 개발하시는 거 같아요. 전혀 그런 전혀. 본론은 좀 들어가죠. 네. 너무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질문에 대한 오늘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제 액션 땀샘이 진짜 진실은 이 뒷면에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세요.
엑지스 땀샘은 피부의 일부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피부의 하부에 이제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바닥 쪽에 존재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이제 확실한 이제 명제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수술할 때도 하체 부분 빼고 위에 부분을 덮는다면서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진짜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제가 했던 그 보잘것없는 그 진피냐 지방이냐의 문제가 왜 중요해지냐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방층에 엑지증 땀샘이 있으면 지방만 없애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수술이 나오기 시작해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제 지방 흡입만 하면 엑지증 치료된다. 그죠? 지방층에 있는 땀샘이니까 지방 흡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 다 모조리 빨아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포셋 같은 수술이 막 생겨요. 리포셋이 이제 지방 흡입을 하는 거거든요. 또 더 간단한 수술들, 아크스컬프라고 이제 여자들 이런데 목주름 이렇게 처진 거 이런 것 좀 하는 이제 용도로 많이 쓰는데, 레이저로도 지방층을 파괴를 할 수 있어요. 진짜 녹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수술로 완치가 돼야 되잖아요. 지방층이 있으면. 근데 사실은 땀샘이 지방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술로는 완치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심플한 수술, 회복이 간단한 수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의 니드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간편하고 부작용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수술보다는.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의사 입장에서도 크게 기술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뭐 두 가지 관점이 잘 만나서 리포셋이라든지 아큐스컬프 또 미라드라 이런 수술들이 자꾸 생겼지만 사실은 완치율은 엄청 떨어져요. 이런 수술들이. 아까 말한 진피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원인은 해결하지 못해서. 네. 사실 저는 리포셋 되게 싫어하는데 리포셋이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변질이 됐는데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큰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리포셋이 나쁘다고만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리포셋이란 말을 분리해서 쓰면 리포 플러스 셋이거든. 리포는 라틴어인가 이게 리포라고 이제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흡입 이런 걸 리포석션, 라이포석션이라고 하죠. 네. 그 셋은 이제 영어로 셋인데 이제 이게 석션의 약간 변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리포셋을 그냥 분석해보면 지방 흡입이에요. 이게 사실 뭐냐면 옛날 멘토라는 회사에서 만든 초음파 지방 흡입기 이름이거든, 리포셋이. 이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그러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레지던트 마칠 무렵에 막 나오던 기계예요,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4만 불 정도 했었고. 진짜 비싸네요. 예, 네. 지금은 뭐 4만 불짜리 기계가 엄청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흡입을 하는데 초음파 녹여서 하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리포셋이라는 상품명이었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상하게 변질이 되면서 엑지증 수술의 어떤 뭐 대표적인 이름처럼 바뀌어서 지금은 사실 리포셋이 옛날 리포셋은 아닐 거예요. 이제 수술은 계속 변화를 하니까 말은 리포셋이지만 엑지증 수술의 형태를 띠고는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포셋은 그냥 지방 흡입기예요. 예, 그러니까 엑지증을 치료하기는 좀 어렵다. 리포셋을 엑지증 수술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리포셋으로는 엑지증 수술하는 건 좀 반대하는 의사입니다. 아까 말한 진피증이 없어져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은 진피증을 없애려면 수술로만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레이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레이저라는 거는 아주 뜨거운 열이거든요. 뭘 태울 때 너무너무 뜨거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타지 않고 증발을 해요. 예, 그 뭐 학교 배울 때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되는 변화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레이저를 에너지를 빵 쏘면 이렇게 기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치료 영역이죠. 점을 뺀다든지 할 때 이렇게 점을 이만큼 태워버린다고 하는데 이만큼 타면 점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귀화돼서 날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하는 타겟만 딱 없어지거나 타는 게 아니라 사실은 1차, 2차에 열화 에너지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변 조직이 피해를 입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불꽃쟁이를 이렇게 탁 하면 요만큼 타는데 나중에 물집은 훨씬 더 크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1차 열화 포인트는 응고가 되고 이 응고된 조직은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점을 빼면 점보다 조금 더 큰 상처가 생기죠. 예. 근데 그나마 레이저가 그게 가장 작은 거거든요. 그냥 불꽃쟁이로 태우면 확 다 탈 텐데 레이저는 그렇죠. 점보다 조금 큰 정도의 열화 에너지. 그래서 응고가 생기는 데는 죽게 되니까 이만큼 같이 없어지겠죠, 결국은. 네.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 괴사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2차 열화 에너지는 변성이 생겨요. 이 변성 영역은 잘 하면 리커버리가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살이 익었다가 아물면서 상처 없이 낫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레이저 치료 후에 이 변성 부위를 더 데미지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신경 써주세요. 잘못하면 이 변성 부위도 죽게 돼요. 우리가 화상을 입었는데 관리 잘해서 상처 없이 나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와 똑같은. 상처가 더 훨씬 크게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땀샘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을 우리가 이제 레이저로 태울 수 있어요. 레이저 에너지를 여기다 팍팍 터트리면 이제 이거 타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만큼만 타는 게 아니라 1차 포인트의 열화 에너지가 이만큼씩 더 생기는. 자칫하면 2차 포인트가 죽으면 이만큼 죽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죽으면 피부가 잘 못 살아요. 남는 피부가 견디기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괴사에 빠지죠. 피부가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이게 이론적인 이야기죠. 사실 레이저를 그렇게 안 쓰면 아무도 없어요.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레이저를 쏴서 이 땀샘을 파괴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파괴하면 결국 피부의 손상이 넓어지면서 전체 피부가 다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더 큰 상처를 낼 네. 확률이 그래서 네. 결국은 레이저로 쏘게 되면 여기를 제대로 태울 만한 에너지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결국 언더크랙션이 되겠죠. 예, 그래서 땀샘의 제대로 된 제거를 레이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아까 조직학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 땀샘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방 흡입으로도 안 되고 레이저로도 어려워요. 그럼 뭘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전형적인 제거 방식은 잘라내는 거죠. 자, 이 사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딱 그 땀샘이 있는 것만 제거를 했네요. 예. 이게 이제 확대를 했으니까 이게 커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얇은 피부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땀샘이 있는 이 하부층만 아주 샤프하게 도려낼 수만 있다면 상부의 피부를 남겨두고 땀샘만 제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남은 피부가 낫게 되면 겉으로 상처가 안 남게 돼요.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게 수술했던 포인트 구멍 자리면 실제 수술 이만큼은 하는데 예, 이 속은 엉망이 돼 있어요. 사실은 말로 설명하는 게 좀 웃기지만 이 바닥은 막 제가 다 긁어냈으니까. 근데 이제 마치 백조가 수면 밑에서 막 요동을 치지만 겉은 우아한 것처럼 우리는 뭐 껍데기만 보면 되니까. 그렇죠. 조직을 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 안을 들여다보세요. 네. 껍질을 잘 나물게 하면 상처가 안 남게 되겠죠. MC 제이님께서는 지금 이제 잘라내니까 좀 무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표현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구멍이 정말 작아요. 여기 자리가 구멍 자리니까 빨간 수술 부분이 구멍인 부위죠. 거죠? 예. 네, 여기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사실은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개념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나는 피부를 이렇게 다 도려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그러면 못 살죠. 흉터도 크게 네. 남고 뭐 팔도 못 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땀샘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 사람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피부를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땀샘을 제거할 때 최대한 적게 째서 내부에 있는 땀샘을 최대한 많이 없애고 피부는 최대한 많이 남기고 말이 이제 너무 그렇게 하는 수술로 변할 수 있는 이제 개념적 근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제가 하나 에사이트한 수술인데 껍데기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 의사로서의 설명보다는 이 사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딱 완벽하게 제거되는 모습. 네. 이제 단면을 보면 이게 굉장히 한 150배 정도 확대한 걸 거예요. 100배나 150배. 이 단면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린 단면이거든요. 네. 우리가 피부 표면이 깨끗해도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뭐 조직이라는 게 그렇겠죠. 근데 요 면은 보면 뭔가 이렇게
싹 잘려나간 느낌이 들죠. 종이를 칼을 대고 잘라도 한 100배 정도 확대하면 저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날카로운 커팅이 액지증 수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 선생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커팅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건 이제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제가 수술을 보여줘도 의사들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액지증이 완치되려면 액지증 땀샘을 포함하고 있는 진피층 일부가 삭제되어야만 완치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이나바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고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술이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만 제거되면 완치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수술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수술 관련한 질문들을 지금 좀 많이 받을까요? 네네. 아까 그 보여주신 사진은 수술 후의 경과가 얼마나 지난 후인지 궁금하시는 한 6개월 이상 된 거예요. 6개월 이상이요? 사실은 중간에 보여주시는 사진은 끔찍해서 못 봐요. 생각해보세요. 손바닥만한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졌어. 낫는 과정에서 피도 나고 멍도 들고 고름만 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럼 염증이 그다음에 이제 조금 까져가지고 짓무르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아물면 저렇게 깨끗하게 낫는 거죠. 네. 우리는 쌍꺼풀을 할 때 오늘 수술했는데 내일 원장님 너무 부어서 나 쌍꺼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의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 그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런 환자도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소독하러 왔는데 막 울고 그래요. 두둥 부었다고. 그러다 한 일주일 되면 웃으면서 나타나죠. 그리고 2달, 3달, 길게는 한 6개월. 그래서 정말 이쁜 눈이 좋은 쌍꺼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기간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음식. 이슬로우님. 음식과는 관련이 없지 않나요? 없죠. 근데 이 이야기도 나중에 조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인터넷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육식을 하면 안 된다. 그죠? 네, 카레를 많이 먹어서 인도 사람들 냄새가 나는 거다. 네. 그 말씀은 싹 잊어버리시고 맛있게 잘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예전에 제가 방송 나가서도 이제 거기서도 그런 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쇼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게 상황극처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액지증은 음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마음껏 원하시는 음식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다한증은 체질인가요? 체질이라기보다는 다한증은 약간 뭐랄까 유전적 어떤 내재적 질환? 체질이라고 딱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은 근본이 있는 병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한증의 원인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 어떤 병리적 기전은 밝혀져 있어요. 다한증은 교감신경의 액티비티가 높아져서 땀샘 자극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왜 높아지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 그 쇼 프로 중에 이혁재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알아요. 알아요. 그거 알면 우리 진짜 나이 많은 건데. 네, 아니요, 저 어릴 때. 네. 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혁재라는 분이 이제 어떤 프로를 했냐면 여자 연예인들 대체로 이제 앞에 한 4명 정도 앉혀놓고 손가락에 박동수 재는 걸 끼고 그 박동수가 머리 위에서 숫자로 나오고 있는 상태로 이제 앉아 있으면 이혁재 씨가 앞에서 질문을 해. 무슨 질문을 해요?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를 읽는 거야.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연예인 모 씨가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는 장면이 목격되고 이런 사진을 딱 띄우면 한 명만 박동수 막 올라가는 거야. 진짜요? 네. 그러면 자기 이야기인 거죠. 나머지 사람 왜 똑같은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사람한테만 영향을 줄까? 그게 다한증이에요. 그게 다한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다한증 환자들은 교감신경 톤이 올라가요. 시험을 같이 치는데 다 긴장을 하죠. 그렇죠. 모두가 다 긴장을 하죠. 시험 볼 때는. 다한증 환자들은 손에 땀이 막 나면서 시험지를 막 다 젖고 그래서 망치게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더 활발하게 그러니까 같이 시험 치는데 왜 걔만 땀을 날까? 그게 이제 다한증인데 원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주 연구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다한증은 조금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그런 거죠. 교감신경 수술하고 보상성 다한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미나리님, 네. 저게 사실
재수술이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부상선 다한증은 위치만 괜찮다면 보톡스를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톡스요. 그 자두님도 지금 사계절 내내 손바닥에 땀이 나서 지금 너무 불편하신데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액취증 전문가로 시작해서 다한증도 보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다한증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액취증은 치료 오히려 쉬워요. 땀샘만 잘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손바닥은 땀샘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보톡스 맞는 거. 또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하는데 전기 영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을 그냥 감전을 시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놀라지 마세요. 그냥 네. 죽을 정도로 감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고무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계에다 손을 넣으면 전기가 계속 흘러요. 좀 찌릿찌릿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세포가 감전이 되는 거죠. 감전이 되면 일시적으로 세포의 기능이 정지돼요. 네. 예, 우리가 뭐죠? 그 경찰들이 쏘는 테이저건이라는 거 빵 쏘면 순식간에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맞는 순간 그 사람의 이제 심박도 순간적으로 먹고 기능이 정지가 되거든요. 예, 근데 손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에 있는 그 땀샘들도 멍청이게 되는 거죠. 그럼 땀이 한동안 안 나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한 5일에 한 번 하면 땀이 잘 안 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많이 진행되지 근데 그게 않아요? 참 저는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그 의료기는 조금 수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법 때문에 수입이 잘 안 되나 봐요. 예, 그래서 뭐 환자들이 아름아름 사서 쓰신다는 분은 들어봤는데 사실은 저는 한 번도 환자들한테 써보진 않았어요. 예, 그게 이제 좀 많이 안전하다고 입증된. 예, 근데 뭐 전자고 뭐 감전을 시키고 하니까 위험도가 있다고 보는 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 치료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그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께서 한번 도입을. 그래요? 네. 사업가로. 네. 아니 사실 농담 말고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뭐 그게 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말 환자를 예, 위한 마음으로. 뭐 손해는 안 본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도 생각했는데 한번 좀 한가할 때 좀 생각해 보겠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네, 알겠습니다. 그 피디님 밑에 질문 내려봐 주시면 네, 그 수술. 네, 의심스럽다가 님께서 이제 수술 받으면 며칠 정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지난번 방송에서 한 일주일 정도 힘들다고 네, 뭐 말씀 주셨죠? 조금 네. 자기 그 관리가 잘 되는 분 한 3일이면 일상생활 해요. 근데 이제 힘들죠. 예, 우리가 이제 남은 몰라도 자기는 불편하거든요. 옷 입고 있으면 모르는 상태지만 팔쓰기도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지금 당장 PD님 보고 이 상태에서 팔을 45도 이상 절대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불편해요. 굳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한 일주일까지는 많이 불편한 것 같고 조심한다면 한 3일 정도 내에서 회사는 나갈 수 있어요. 3일 정도 내에서요. 네. 아주 빠른 회복을 한다면. 네. 네.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수술을 받고 나면? 액취증의 부작용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흉터죠, 흉터.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 아주 땡큐죠. 뭐 그쵸, 흉터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사진처럼. 흉터고 환자도 이런 환자들이 원장님 요 흉터 어떻게 이런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수술 범위는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이에요. 훨씬 더 넓죠. 네, 안에는? 손바닥만 한 넓이의 피부를 제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나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낫는 과정에서 문제 생기면 실제로 이 손바닥만 넓이가 어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면적이 넓으니까요. 네. 그 실제 이 손바닥만한 면적의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졌다가 아물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저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면 환자들은 이런 걸 잘 못 받아들이는데 무조건 수술 후에는 압박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붕대를 감아서 겨드랑이가 딱 눌려서 아물도록 해야 돼요. 그걸 안 해도 될 정도도 하면 그건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상처가 뭐 씻은 듯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아무 표시가 없는 그런 상처로 되지 않아요. 좀 울퉁불퉁하고 약간의 착색도 생기고 또 짓물러서 짓물이 좀 나기도 하고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게 몇 달 후에 완치가 되면 없어지니까. 그럼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규칙들을 꼭 지켜야 되네요. 팔 조심하고 또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상체에 좋은 밴드들을 제가 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 쓰는 밴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밴드만 잘 붙이면 뭐 전혀 문제 없이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맞는 여름은 민소매를 못 입는다. 예, 봄에 하면 그해 여름은 민소매나 수영장 가기 좀 힘들 거다. 왜냐하면 상처가 좀 보기 싫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맞는 여름부터는 민소매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그렇죠. 고민되지만 좀 단호합니다. 저는 안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데. 예. 그러면 재발이 많은 치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그래도 그 다음 해 여름에는 민소매를 입어도 괜찮은 거죠? 네, 그 정도는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주 할머니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액지증 수술하고 흉이 좀 있으면 어때요 하시면서 아무도 다른 분 겨드랑이 안 보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글 올려주셨어요. 그런 분은 좋죠. 제가 치료하는데도 마음 편하고. 근데 물론 흉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대로 된 치료 완치가 잘 되고 아물면 내놓고 다니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잘 보면 확대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 보면 있는데 좀 까뭇까뭇하잖아요. 네, 좀 보여. 착색된 게 좀 보여요. 좀 보이죠.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있다가 사실 좋아지거든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좀 붉긋붉긋한데 이런데 그죠? 상처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이게 사진이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걱정 안 할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이제 진피의 문제다. 아까 이 사진에처럼 진피의 문제고 진피를 없애야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외관상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냐면 이 표현이 이제 제가 미국 학회지에 썼던 논문을 그냥 그대로 발췌해 가지고 온 건데 선생님 논문이신 거죠? 네. 뭐 영어로 하지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환자들 모든 환자한테 그러니까 목은 그러니까 털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털이 아예 안 나진 않지만 디크리즈 하니까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든 사람이 77%. 그다음에 반 정도가 16%, 반 이상이 8% 뭐 이런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근이 다쳐서 모근이 없어졌으니까 털이 안 나겠죠. 그 말은 진피층에 있는 모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니까 진피층이 다쳤다는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뭐 사람마다 모근이 좀 강한 사람들은 좀 안 빠지고 약한 사람은 다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여자분들은 좋아하는데. 그렇죠. 제모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모근이 탈락되는 게 이제 액지증 수술에 흔히 보는 이제 우리가 이게 진피가 제거가 됐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자 입장에서는 진짜 좋겠는데요? 남자는 반대예요. 근데 요즘 남자분들 미시는 거 아시죠, 선생님? 그래요? 네. 근데 대체로 남자들은 털 빠지나요? 걱정하고. 여자분들 그래요? 털 좀 같이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재밌는 거는 남자는 워낙 많잖아요. 많죠. 많아요. 남자는 훨씬 무성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는 한 반 정도 빠져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약간 그냥 뭐 트림한 정도 그냥. 자기도 잘 못 느껴요. 네. 그게 불편하고. 근데 여자분들은 털이 적기 때문에 반 정도 빠지면 굉장히 많이 없어져 보여요. 만족도가 너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쪽 저쪽 다 만족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정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것들인데 어릴 때 수술하면 재발한다. 네, 재발을 했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아까 댓글들을 보면. 뭐 어른도 수술하고 재발하기도 하고 어린애도 수술할 수도 있는데 어릴 때 수술하면 무조건 재발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2006년도에 발표했던 학회 자료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2006년도 이 발표는 굉장히 도전적인 발표였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어린아이들 액지증 수술한 거를 거의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정서였거든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 의사도 없고 상식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라면 한 번쯤 고민을 할 만한 주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액지증의 땀샘은 사춘기나 뭐 이 무렵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터 가지고, 예,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해서 그걸 없앨 수만 있다면 결국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어릴 때 수술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낭설처럼 돌아다니느냐 이게 이제 제가 이 학회 발표를 했던 이제 퀘천이었죠. 그렇죠. 어릴 때 수술을 하면 나중 가서 힘들 거를 미리. 그렇죠. 다들 어릴 때 하고 싶어 하는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액지증이라는 병은 사춘기 때 생겨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생기죠. 그때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게 되고 남자들은 뭐 콧수염이 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차 성징이죠. 예. 그게 이유는 액지증의 그 땀샘, 우리가 말하는 그 액지증의 땀샘은 그 성적 변화의 하나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했던 동물들도 하자면 교미 때 풍기는 암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호르몬이 땀샘의 일을 그 무렵에 시키니까 냄새가 나는데 사실 원인이 되는 땀샘은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비슷한 예가 이제 그 여자들 자궁이라는 게 이제 있어서 생리를 하는데 생리를 안 하는 꼬맹이들은 자궁이 없냐? 있죠. 아, 있죠. 근데 왜 안 해? 성호르몬이 없으니까 뭐 배란이 안 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액지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러면 무조건 어릴 때 수술해 이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어릴 때 수술하는 것이 위험도도 좀 높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은 틀렸다. 가지지 말자. 예, 그리고 뭐 부모나 애가 대체로 저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때 무렵에 이제 냄새 나기 시작하고 또 애들도 인지를 해요. 그리고 그때 수술이 잘 되면 뭐 어떻게 보면 평생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릴 때 수술하면 제로한다는 말은 거짓. 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이 비욘디 채널 보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릴 때 수술을 해도 된다. 단 어느 정도 체격은 돼야 되고 또 부모나 또 아이가 인지는 해야겠죠. 그렇죠. 뭐 하기 싫은 수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잘 알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술 가능성 여부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또 뭐 있을까요? 네. 질문이 진짜 많은데 콩이랑이님께서 액지증 수술하고 나면 겨털이 안 나나요? 하셨는데 네, 이거는 아까 조금 답변 줄고 많이 안 난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노데스크님께서는 이제 2번 하셨대요. 액지증 수술을. 근데 겨드랑이 피지가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면서 피지선이 건드려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노데스크님이 옆에 계시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혹시 답변으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근데 이게 이제 대개의 경우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절개법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가셨나? 노데스크님 예, 계시면 혹시 맞으시면 예, 달아주셔도 좋고요. 예. 절개법인지 절개법을 하셨나요, 노데스크님? 저희가 약간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네. 절개법을 하고 나면 상처가 깨끗하게 안 아무는 경우가 많아요. 절개를 하셨죠. 예, 절개를 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표피낭종이라는 거, 멀티플
표피낭종, 다발성으로 생긴 표피낭종이 생긴 거예요, 저게. 네. 그러니까 피지가 건드렸다기보다는 이제 상처 회복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그냥 둬서 완화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제 그 자체를 수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려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해결 방법도 재수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수술. 예. 재수술로. 맞네요. 저 답변이 절개하셨고 낭종입니다. 그래서 그 피지 냄새도 꽤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냄새 때문에 재발이라고 또 착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뭐 사실 표피낭종이라는 게 조금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떼낀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말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원색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죄송한데 그래서 표피낭종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 그 냄새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도 또 조금 고생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답은 재수술이 답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스윙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윙님이 X증이 나이 들면 감소하나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럼요. 예. 그 이제 호르몬에 의한 거니까 여자들 폐경 후에는 X증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리고 또 호르몬 주사 맞고 이제 폐경 치료하면 또 심해지고. 아, 그래요? 그리고 건강한 분들이 심하거나 오래 가요. 예,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나 그러면 X증이 잘 없어져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X증 환자들한테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건강한 증거예요, 그게. 예, 건강하지 않으면 X증은 안 나타나요. 막 큰 병이 걸려가지고 끙끙 앓는 사람들은 X증이 상당히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호르몬이라는 게 액티비티가 높아지는 건 어떨 때겠어요? 뭐 동물로 치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무도 막 땅이 안 좋고 옮겨 심어서 죽을 똥 살똥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다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비옥한 땅에 영양분이 들어가야 열매를 맺잖아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번식이나 자손에 대한 그 기능도 같이 떨어지죠. 그렇죠. 내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네,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엑시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하신 분들이 생기는 병이니까 또 젊을 때, 힘 좋을 때 엑시트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다뤄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질문도 이제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지난번 오늘도 방송이랑?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사실은 그래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네. 그나마 몇 가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 제가 오늘 조금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목소리에 계속 그래요? 잠겨 있는데 그래요? 이게 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아니요, 걱정이 아까 됩니다. 목소리 낭낭하셔서 너무 듣기 좋아요라고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네. 시청자분께서 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네. 좀 더 사실 요즘 저희가 수술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그래요. 진짜 선생님 바쁘시군요. 네. 그래도 다음 달에 또 나와 주셔야 돼요. 다음 달 모르겠어요. 이 약속을 하고 제가 사실 엄청 후회했어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 자료 만드는 것도 진짜 막 짬짬이 계속 해가지고 겨우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와주셔서. 궁금하시면 놀러 한번 오세요, 병원에. 좋아요.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어떻게 수술하는지 직접 보여주시는 게 어때요? 네, 그거는 방송 불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막 하는 거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글쎄, 뭐 그거는 근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사실은 보여준다면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저한테? 아니요. 네. 왜 그러세요? 그러면 네. 다음 방송은 저희 네. 방송 끝나고 또 다시 네, 상의해봐요. 또 기회가 되면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액치증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저희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